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공무원이죠. 청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면은 경찰청의 청장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고 그렇게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아닌 법적으로는 자연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혹은 과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민간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일반 국민도 그러한 범죄자를 체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라고 해야 하겠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현행범일 때, 그리고 이러한 경찰이라든지 수사관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연인인 국민이 흉악한 강도를 체포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표창장 같은 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인이라고 일종의 국가 유공자 비슷한 이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청 청장이 이러한 강도를 체포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셀프 표창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공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사인인, 그 자연인 개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상식이죠. 셀프 표창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논리로 질병관리청의 청장인 정은경은 질병관리청의 공무수행을 하는 복무수행의 결과로 얻게 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개인의 이름을 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26일 이것은 상당히 떠들썩하게 소문이 난 사건이죠. 공무원 정은경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정은경은 질병관리본부장이었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의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낸 것은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내는 학술지 신종감염병이라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낚시용 제목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2020년 4월 26일 그 무렵은 중국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특히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콜센터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은 누가 작성했는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은경 본부장 연구팀, 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연구팀이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가 참가를 했느냐 하면은 서울시 방역 담당자,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방역 담당자들도 논문의 이름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은경 씨 자신은 책임 저자, 달리 말하면은 교신 저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은 어떤 뉴스감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대한민국 질병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 그때만 해도 관리청이 되기는 전이었죠. 그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 그 이름으로 세계에 공표가 됩니다. 그것도 학술 논문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세계의 언론 방송이 보도해 주겠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뉴스가 된 것을 역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부터 나온 뉴스, 세계로부터 온 뉴스, 이런 것으로 국내에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정은경 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게 같은 날 뉴시스가 보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와 공유할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전 세계와 공유할 목적으로 한국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것을 정리했다. 전 세계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얘기가 다르죠. 보통 의학 논문은 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 감염병을 어떻게 확산을 막는다든지 또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했다. 이게 열의 9은, 아니 열의 10 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가 뭐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목적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전 세계와 공유할 목적으로 이 사례를 정리했다. 그냥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부장 이름으로, 본부장 연구팀 이름으로 그렇게 CDC 쪽에 보냈다. 홍보 목적이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렇겠죠.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은경 본부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국이 신속하게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방역 결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 이제 말이 좀 씹히는, 좀 술술 풀리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 그 결과를 알리고 싶다. 그게 그런 부분이 컸다니까 그게 대부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K방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무엇을 홍보했는가? 그게 참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콜센터에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즉시 건물을 폐쇄했다. 이게 이제 K방역이다 하는 것이죠. 건물을 폐쇄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세계의 의료인들 그리고 선진국들 아니 지식인들이 들었을 때 봤을 때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역학조사로 1000명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파악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때 이미 휴대폰 위치 정보를 추적해서 콜센터 건물 주변에 5분 이상 머문 사람들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보냈다. 그게 몇 건이냐? 16,628개 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추적해서 이만큼 문자로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다음 지시에 따르라는 그런 것을 한 거죠. 그러면은 휴대폰 추적을 16,628 그만큼 추적을 했다. 그래서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한다. 달리 말하면 자가격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검사기관으로 가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했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로 이들의 이동 상황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역학조사로 1000여 명, 뒤에 숫자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위치 정보로 근 17,000명. 이 사람들을 추적했다. 추적해서 행동의 자유, 또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또 의무를 부과했다. 그게 이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 세계에 적극적인 감시와 역학조사를 권고했다. 이것은 뉴스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독재를 권고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실패했죠. 결국 이 일로 아주 이른 시기에 문재인 민주당과 정은경 팀의 그 본색만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K방역이냐? K방역이 성공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고작 K마스크 정도 성공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 사업도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에서 마스크 팔러 돌아다니고 한 그런 보고문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경찰청 청장이 셀프 표창장을 주면 안 되듯이 공무원인 정은경이 논문을 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행정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문은 학자,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은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구자가 작성하는 것은 논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용어는 좀 섞어 쓸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연구 과정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내는 목적이 아예 다르다. 한계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연구자는 자신이 세워놓은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 지구 가운데 어느 한 귀퉁이에서 가령 무슨 올챙이 한 마리를 연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몇백억 마리 올챙이에게 다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직 그 한 사례만 있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연구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어떤 이것을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주제에 맞춰서 특정 목표에 맞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걸 소개하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구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은 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가 발견한 바늘끝만한 사실,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을 실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전 국민을 자기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고 줄 세우면 역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무원은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가? 설령 이게 의료와 관계된 혹은 과학기술과 관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과 방법으로 행정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 그룹의 생각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애초에 그런 권한은 없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도 정은경 본부장 연구팀. 이런 연구팀이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알게 된, 보게 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론을 정리한 논문을 작성했죠. 그것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발표할 때 자기들 개인들의 이름을 써서 발표를 했죠. 이런 것을 일설이라고 합니다. 공인되지 않은, 그냥 나는 이걸 봤어요 하고 쓰는 것이 일설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만일 정은경 본부장이 아주 희귀한 무슨 중국 어느 산골에서 소수민족이 믿는 그런 종교에 빠져 있다. 그 종교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운 것하고 동일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데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방역 정책을
펼치겠다 하고 미리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논문을 썼을 수도 있다. 뭐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했을 뿐이니까 여기에는 학문적인 우수성이나 신규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정책을 미리 세워놓고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논문을 썼다고 한다면은 이게 좀 더 나쁜 것 같죠. 결국 그렇더라도 자기가 써놓은 논문, 자기 팀에서 만든 논문을 기준으로 방역정책을 세우든가 시행하든가 혹은 방역정책에 맞춰서 이런 것을 만들던가 둘 다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이외에 그 뿌리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논문에 대해서 2020년 4월 26일 연합뉴스, 뉴시스 이런 데서 한 보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방역 당국이 미국 CDC에 방역 정책을 권고하는 논문을 냈다. 앞에 소개했던 그런 독재를 하라, 규제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 공무원이 이런 논문을 내면 안 된다. 이게 일설이다. 그런데 이게 비논리적이기까지 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콜센터 건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거나 방문했던 사람들이 114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 검사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97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97명 가운데 4명이 무증상이었던 겁니다. 격리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무증상이었다. 그리고 이 4명은 가족 접촉자가 17명인데 그 17명 중에서 아무도 그들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없었다. 그 17명 중에는 2차 감염자가 없었다. 여기까지를 밝히고 정은경 씨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 양성으로 밝혀진 사람은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이제 이게 논문에 있는 거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고 그래 놓고 나서 확인된 사례는 있다고 해도 굉장히 소수에 국한한다. 이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 논문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인 사람들은 이제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일단 전파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남을 감염시킨 그런 게 없다. 그런가 하면 연구팀에서는 그렇다. 무증상인 사람들이 남을 감염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무증상인 사람들이 남을 감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시행한 고강도 자가 격리 조치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결국 K방역이 성공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다 막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는 무증상자가 남에게 절대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죠. 절대라는 말을 떼도 이제는 무증상자에게서 감염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이 정은경 씨 팀이 주장한 이게 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강도 국민 통제. 이게 이제 자랑하는 K방역인데 이 고강도 국민 통제 때문에 나라가 내려앉고 있죠. 이 폐해가 전 국토에서, 전 국민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의료 전문가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료 전문가는 그러면 어떤 책무가 있는가?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좀 뜻밖이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전문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고 생명 앞에서는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법도 필요 없고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 아마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앞에 무슨 헌법이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의료인이 창조주입니까? 신입니까? 의료인이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죠. 의료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의료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죠. 결국 의료인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그 중에 의료에 관한 일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결국 의료인이 하는 일도 법률행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라 하는 것이 의사가 헌법에 따라서 환자를 진단해라 그런 게 아니죠.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방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감염병을 다룰 것인가 훨씬 더 헌법과 법률의 문제에 분명하게 접촉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의료 전문가의 책무가 무엇인가? 첫째는 당연하게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익이나 혹은 자기가 어떤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권과 손잡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의료 전문가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20년 2월 10일 오후 3시 대한예방의학회 그리고 한국역학회 여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라고 하겠죠. 지난해 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되기
전이지요, 아마 이때가. 여기에 보면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기획위원장, 김오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여러 번 그 이름을 이야기할 최영준 한국역학회 총무이사,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조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의료 전문가를 믿어달라 하면서 이 성명서에서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국내 공중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 학회로서 학회원들의 학자적 양심과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협력과 시민들의 실천을 제안한다. 성명서인데 제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협력, 이 부분은 역시 문재인 민주당의 이중언어, 그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대국민 호소를 하고 나섰을 때 의료 전문가 집단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혹시 히틀러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해드리는 정확한 정보를 믿고 따라달라. 국민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를 믿고 따라달라. 보통 때 같으면 당연하죠. 정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 집단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 따라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이 더 많이 목숨을 잃는 그런 출발이 아니었는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하는 부분이 참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현재 온라인과 뉴미디어에는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범람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드는 그 밖에 나오는 얘기가 틀렸고 우리말이 맞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우한과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은 치명률이 0.16%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스가 9.6%, 메르스가 34.4%인데 비해 보면 매우 낮다. 그게 걱정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는 2020년 2월 9일 기준 318명밖에 안 된다. 중국이 가장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나라에서 나온 숫자를 전 세계에 318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자적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318명 중에서 사망 건수는 2명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많이 발생했고 중국에서 많이 사망한 것은 지워버리고 전 세계에서 318명만 확진이 됐고
그 중에 2명만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27명이 발생했을 뿐이고 사망자는 없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초기 확진 환자들 중에서 완치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무렵에 약도 안 쓰고 완치됐다 하는 논문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도 미국인이 한국에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막아라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 막지 않는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거 막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가는가? 누가 앞잡이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보면서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가 2020년 2월 10일입니다. 이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들, 중국을 나와서 다른 데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국 통제했어야 하겠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 한국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확진자가 약 7만 4천 명. 이때 27명이라고 했죠. 사망자가 1,316명.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부와 질병관리청을 이제 신뢰하지 않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가 어떤 것이냐? 가령 연령이 높고 지병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 때문인지 이게 중복이 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그걸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준 사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빼놓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의료 전문가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들은 이제 또 이제 끝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께 요청한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상호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교, 재난 관련 각급 기관, 물론 대학교는 이 의대가 있는 데가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방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총력 방역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지역통합지휘본부를 즉각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런 성명서를 쓰면서 의기투합이라는 말을 쓰다니 의기투합해서 수박서리를 가려고 이런 걸 썼느냐. 용어를 선정하는 것도 참 기이하다. 그렇게 보이죠. 바로 이런 성명서가 나오고 이게 문재인 민주당의 날개를 달아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물론 그 시기마다 이유를 달리하고 방식을 달리했지만 결국
강력한 코로나19 독재를 실시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의심을 해봅시다. 이들이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하고 한통 속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 성명서 안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감염병 방역 활동의 실패는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 보호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동안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보건학적 교훈이다. 이들이 전부 그 문재인 민주당의 소위 그 극단적인 좌파 이념, 포용적 민주주의, 그 신도들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정부의 입김이 혹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 성명서 작성에 참가를 했던 것인가? 문재인 민주당의 주문이 들어있다. 주문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러면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이라는 소리가 뭐 독감 좀 센 거,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간 감염병 거기에다 대고 이런 소리를 했다. 이제 그래서 정말 한통 속인가? 이제 의심이 슬슬 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봤을 때 대한예방의학회 그리고 한국역학회가 코로나19로 이익을 얻었다면 만일 이들이 어딘가에 연계해서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데 관여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업을 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연구 실적을 내놔서 혜택을 얻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의 성명서에는 상식적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거나 효과 없는 과잉 대응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 환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낙인은 타인의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진단과 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다. 이 정도 상식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바로 이런 일들이 그것도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극악한 그런 형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언론 방송, 친문 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데 앞장서거나 동조했다 하는 것도 그냥 뉴스만 다시 검색해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들, 이들의 그 범죄 행위, 그것은 증거 수집이 너무 쉽다. 찾을 필요도 거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다. 이것이 좀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예를 들면 이들은 특정 종교, 특정 교회,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 대중이 모여서 집회 활동을 할 때 특정 집회, 심지어 특정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한간에서 얘기하기로는 박해를 하고 거기에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이 인권을 얘기하기는커녕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일은 보기 드물죠. 문명국가에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것은 거의 대량 학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악한 짓들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의료 전문가, 걸핏하면 언론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내놓던 사람들 기억하고 있겠죠. 그들이 혹시 정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2020년 12월 27일 정은경 이제는 질병관리청장 아주 높으신 분이 됐죠. 이 사람이 또 논문을 냈습니다. 실제 그 학회지에서 차지한 분량은 4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대략 A4로 한 3장 정도 분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소아감염학회 학회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것이 논문 이과 쪽의 논문이 3장인 거는 이과 몰라서 그렇게 적다고 하냐고. 이거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별거 없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정은경 씨를 포함해서 저자가 7명입니다. 그 중에 6명이 질병관리청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앞에서 얘기했죠. 2020년 2월 10일에 성명서를 냈던 최영준 조교수,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최영준 조교수. 이 사람 1명 빼고 나머지 6명이 다 질병관리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7명이 논문을 냈다. 그런 것이죠. 이 논문에서 이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가 사전에 마련되고 준비된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코로나19의 전파는 드물게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는 전염이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 같은 내용을 2021년 1월 21일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씨하고 같이 정은경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최영준 한림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학교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19 전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을 좀 어렵게 쓰는데 학교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전염 안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질병관리청 사람들 6명이 그러면 한림대 의대 최영준 교수 1명한테다가 전부 숟가락을 얹은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제일 저자는 질병관리청 사람으로 돼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그렇다 치고 이 논문이 이제 영어 논문입니다. 그 원문을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국가 자료를 썼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염병 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2014년 개정법, 2014년에 시행된 법, 2015년에 시행된 법이 이런 공중보건조사 연구를 해라.
그 법적 의무에 따라서 이걸 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죠. 이 감염병 관리법이라는 것은 2021년까지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예정인 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적 법을 인용해야 하는가? 여기에 사용한 데이터, 그 데이터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 신고된 자료를 썼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죠. 조사 방법.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가 감염병 감시 체계에 신고된 3살에서 18살까지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례 조사서, 그리고 역학 조사서를 분석하였다. 그러니까 자료를 2020년 5월 1일에서 7월 12일까지 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2014년 법이나 2015년 법에 근거해서 할 것은 아니죠. 현재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 관리법, 현재 시행 중인 법에 따라서 했다고 밝혔어야 하는데 이 대단한 질병관리청장이 낸 논문이,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논문이 이렇게 법도 틀리게 넣어놨더라.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다 치고 이게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법적 의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논문이 기관 작성 논문이 돼야 하겠죠. 기관 작성 보고서가 돼야 할 겁니다. 어째서 개인 저자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최영준 조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지위인가? 질병관리청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보수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상하죠. 최영준 조교수가 무보수가 아니라면 정은경을 포함한 이 저자, 그러니까 전체 7명이 무보수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정은경 씨도 나눠 받았는가? 이 질병관리청 사람들이 나눠 받았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2020년 12월 2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질병관리청 사람들 5명, 그리고 단골로 정부 일마다 이렇게 나서서 말을 보태는 최영준 조교수, 이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이제 개학해도 되고 등교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염 위험성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을 2020년 12월 27일에 냈고 그게 2021년 1월 21일에 다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칼을 꺼내서 쓸 때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혼란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3살짜리부터 18살까지의 이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이게 감염이 안 되는구나, 전파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방역수칙을 애들이 잘 지킵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잘 지킵니까? 지금 영업을 못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하는 그 어른들이 방역수칙만 잘 지키자, 그리고 정상 영업해라 하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들, 손님들한테 혹시라도 어길까봐 잘 살피고 그리고 철저히 지키겠죠. 그들에게 방역수칙만 잘 지키고 무슨 밤까지 영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만 지키고 해라. 사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안 된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응하겠죠. 그런데 대번 막아버렸습니다. 셧다운 안 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셧다운이 아니라 일일이 깨알 규제를 했죠. 쫓아다니면서. 그거 깨알 규제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면서 일자리 창출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통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학교에서 방역 그 수칙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절대 감염 안 되는 곳이 있었죠. 바로 그 붐비는 지하철 또 버스, 이 대중교통은 감염 안 되는 곳입니다. 신비의 장소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광화문에 갔다가 감염이 됐다.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감염됐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안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에다가 죄를 물었죠. 스스로 생각해도 왜 이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결국은 국민에게 돈 벌지 말고 생업을 포기해라.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도 요즘 말로 선택적으로 했죠. 자기들이 봤을 때 여기는 규제하고 저기는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재인데 그거 왜 했습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는 학교는 괜찮다면서요. 근데 왜 했습니까? 이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삼류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 이제 정은경 청장을 비롯해서 그 교수들도 그렇고 이거 참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2020년 12월 27일 그 논문을 이야기했죠. 같은 2020년 3월 21일 그때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최은화 교수, 분당 서울대병원의 박지영 교수가 논문을 내놨다. 그 논문이 이렇습니다.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증세가 가볍다 하는 중국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 재확인했다. 과연 그렇다. 이런 내용이 논문에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무증상이라든지 혹은 증상이 가볍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아이들은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래서 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감염원이다. 지역사회를 감염시키는 그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2020년 3월 21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바로 그 당시에 나온 논문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린이가 어린이들끼리 감염이 되겠죠. 자기들은 괜찮거나 증세가 가볍거나. 그런데 각자 집으로 가서 가정을 감염시키고 가정에 어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어린이가 감염원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2020년 3월 이때는 개학을 연기하는 조치가 타당하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소아감염학회가 공동 제정한 지침, 애들을 어떻게 격리하고 관리할까 하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 논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최은화 교수라는 사람은 2020년 4월 29일 SBS 비디오 머그 여기에 정은경과 함께 출연을 합니다. 역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상하죠. 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감염원이다 이랬는데 2020년 12월 27일에 정은경, 최영주는 이거 괜찮다. 감염 괜찮다. 학교 안에서의 감염은 별로 없다. 그러면 이 3월 21일 논문하고 합치면 그러면 학교 안에서 감염은 괜찮고 이게 가정에 감염시키고 지역사회로 전파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에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가? 그렇게 되죠. 게다가 이제 이게 3월 21일인데 3월 25일 동아사이언스에서도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쯤 3월 요 무렵에 교육부에서 개학을 안 하고 미뤘죠. 4월 6일까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때까지 개학 못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3월 25일에 최영준 조교수, 최은화 교수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과 성인은 똑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감염률은 비슷하다. 그래서 애들이 감염되는 게 애들은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학을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2차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폭발적으로 번지는 것을 뜻합니다. 유행이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팬데믹. 이 2차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휴교는 연장해야 된다. 계속 개학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한 사람이 최영준, 최은화 교수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최영준 교수가 12월 27일에 이거 감염 문제는 괜찮다. 정은경 씨하고 이런 논문 낸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3월에는 학교 개학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 12월에는 학교 개학해도 된다.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험, 이게 무서웠죠. 그래서 휴교를 연장하고 개학을 안 시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연구 논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말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1년 내내 국민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나빠서 여기 조금 묶어놨다가 반발이 심하면 여기 조금 풀어줬다가 뭐 이런 짓을 하다가 완전히 일을 그르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전 국민이 그 통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러고 이 통제의 부작용이 막 터져 나오니까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코로나 확산되든지 말든지 거의 지금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금 2차 대유행 벌써 2차 지났죠. 또 다른 대유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을 통제하는 부작용이 무서우니까 여기에 맞춰서 의학 논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은경 씨, 그리고 이 최영준 씨, 12월 27일에 괜찮다.
이런 논문을 내놓은 것이죠. 이러니 국민들이 이거 의학 전문가들이 정치하냐? 진짜 정권의 나팔수냐? 정은경 청장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점점 의심이 커가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은 이익 얻은 게 많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 뭐 돈도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그 뉴스에 나왔고 또 누굽니까? 뭐 장관인가 누군가도 뭐 돈 벌었다. 정말 철이 없어도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논문이 필요에 따라 다른 논문이 나오는구나. 아니 그런 논문을 골랐다면 모르겠는데 사람까지 같습니다. 그렇죠. 그 논문 갖고 얘기하던 사람이 앞에서 이런 말 하다가 뒤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 이게 학자의 양심을 걸고 믿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코로나 잡는 사냥꾼이라던가 하는 그런 별칭을 얻은 정은경 청장이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책임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 의료단체, 그거는 뭐 알아서 그 다음 얘기고, 다만 정치하지 말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해라.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만 해둡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하고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자유시장경제가 지금 억압을 받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이 국가 그 체제를 바꾸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령 문재인 민주당이 180석이다. 요새는 뭐 172석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정의당 뭐 다 합해서 결국은 다 우리 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뭐 한 명이라도 숫자 줄이느라고 급급해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국정조사 하자. 이거 국정조사 하자.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그래야 하겠죠.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가겠죠. 독재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죠. 이게 무슨 자영업자 이런 데만이 아니고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거 없이 그리고 개인도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국민에게 독재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어떤 정책의 시행이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헌법 위반 부분은 별도로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문재인 씨도 하는 이야기가 무슨 지원금을 주겠다. 지자체 장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참 책임지는데 지자체 장들 책임져야 합니다. 만일 이게 재판을 하는 곳이라면 지자체 장들 피고인석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금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이 무슨 손실보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손실을 전보해 주는 것이죠.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의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정당한 정책 집행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독재,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손실이 아니고 손해다. 이 손해는 우리가 법을 다 지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그렇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겠죠. 이러한 배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은 승패를 가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민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위험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국가배상이냐? 지금은 좀 경우가 다르죠. 국가는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 책임을 지고 있는 개인들, 법을 어긴 그 공직을 이용해서 법을 어긴 개인들의 책임을 1차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도 문재인 민주당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겁니다. 다른 손해배상하고는 그 구조가 다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질서를 깨뜨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를 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무리들을 이제는 징벌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